네, 7월 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공개될 때마다 여러 가지 좀 혼란들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경기 침체 없을 것 같은데 실물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 침체는 불가피 예정돼 있어. 미국은 4분기라니까.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침체에 대한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게 침체가 온다라는 건지 이른바 노랜딩 시나리오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건지 참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데, 이 역시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팬데믹 여파에 아직 갇혀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태가 빚어졌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한 여파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학 교수들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을 때가 많고, 뭔가 명확하게 이론화시켜서, 내지는 지금까지 100년 넘게 세팅된 경제학 이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 현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뭐뭐 학파들 말하는 것 중에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학의 어떤 효용성 이런 것도 끝난 거 아닌가?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뭔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실물 경제 지표, 특히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 속도는 느리지만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것들을 근거로 놓고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때려잡겠다, 약간 우악스럽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스탠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46으로 나왔거든요. 5월에 46.9였어요. 그런데 시장 예측치가 47.3, 그러니까 전달보다도 더 낮아진 거고 예상치보다도 낮아진 겁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기준점이 50이거든요. 50이 넘어가면 경기 활황 상태라는 걸 의미하고, 50 아래면 경기 수축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8개월 연속 50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 우려, 제조업 상황 안 좋은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상황이 8개월 연속 50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뭐 막연하게 데이터 몇 개 놓고 무착륙 노랜딩 시나리오 이런 거 얘기하기가 이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데이터들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이거든요. 81년 이후 최대치. 지금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가 마이너스 109.5bp가 나왔다라는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 이런 걸 의미하다 보니까 이거 금리 역전 심각하네. 금리 역전 된다 얘기 나왔던 게 작년 초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금리 역전 된다 하더니 지금 1981년 이후 최대치인 겁니다. 지금 1981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40대요, 40대. 그러니까 40년이 더 넘는 시간 동안 벌어지지 않았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1955년 이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경우에는 딱 한 번 빼고는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도래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죠. 6개월이면 올해 연말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고, 24개월이라고 하면 내년 후년까지 지금의 어떤 이런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HSBC 같은 경우에 이런 분석 재밌죠. 미국은 4분기, 유럽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미국과 유럽이 지금 아주 골 때리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 지금 경기 침체 빨간불 켜졌어. 그래서 일부는 회복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위험의 균형추가 높은 이 경기 침체 위험 가리키고 있다. 상황이 간단치가 않은 거죠. 상황이 간단치가 않고, 더군다나 지금 다가올 침체 시나리오는 1990년대 초와 비슷할 것이다. 미국의 GDP도 1에서 2% 정도 빠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네, 지금 뭐 1분기 GDP가 속보치 대비 한 2배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약간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곤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조금
약간 둠의 느낌이죠. 어둑어둑한 그런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유럽은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HSBC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골디락스,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상황도 완화되고 나아지고 있는 그런 골디락스 환경이 구축된 거의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역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어떤 노랜딩 시나리오에 조금 힘을 더했던 거는 이거거든요. GDP 상황. 1분기 속보치가 1.1이었는데 확정치가 2.0으로 나와주면서 이 소비자 지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서 GDP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지금 소비 지출이, 개인 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율인데 그만큼 소비 지출을 막 돈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저축은 또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면에 다 칼날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지금 GDP 확정치 2.0 속보치 대비 2배 가까이 상승 조정, 막 막연히 막 이렇게 뭐랄까 희망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긍정적인 상황이어서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 주간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는데 여기에 100% 몰빵의 의미를 싣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주에 유럽에서 모여서 뭐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고 라가르드 총재도 그렇고 다 얘기하는 게 긴축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막 갑자기 더 좋아지거나 경기 상황이 완화가 된다라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어떤 이런 실물경제 데이터들 1분기, 분기 단위나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다소 조금 폭을 좁혀서 봤을 때 실물경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 노랜딩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침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든 하드 랜딩이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노 랜딩 쭉 갈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당장 뭐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만 하더라도 2분기에 지금 GDP를 1.7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골드만삭스 2.2.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아주 다소 모호하다. 뭔가 판단이, 얘네들이 지금 다 멍청한 애들이 아니라고요. 돈 가지고 정말 이 돈귀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관들에서도 이게 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경제 이론으로 설명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떤 이론에 접목시키자니 그것도 지금 설명이 안 되고, 다소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라는 게 조금 어떤 우리가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될 관점, 뭐 이런 것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미국과 유럽 상황에 대해서 HSBC는 굉장히 조금 우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찍어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위기, 특히 이제 지난해 9월쯤이었죠. 그 헝다 그룹 사태, 에버그란데 막 이런 거 터지면서 부동산 위기는 이제 바닥 찍은 것 같고 정부 재정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올해 GDP 목표 5%는 무난할 것 같아. 특히 이제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인도 경제는 코로나에서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 높은 성장세에다가 물가까지 안정적이어서 골디락스 환경이 구축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발표된 거거든요. 어제 6월 PMI, 인도 PMI가 나왔어요. 근데 57.8, 전월 대비 조금 빠졌어요. 0.9%포인트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 위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57 위에, 58 위에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 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 인도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연속이에요. 24개월 연속. 미국 같은 경우에 8개월 연속 50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개월 연속 50 위에 있는 겁니다. 완전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당장 HSBC만 하더라도 4분기에 미국 경기 침체와 라고 얘기하면서도 인도에 대해서는 지금 골디락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대국, 인도. 역시 인구 대국이면서 미국과 지금 엄청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국.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 시장을 우리가 간단치 볼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국 메타가 지금 우리에게는 홍콩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중국 메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특히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가지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보니까 홍콩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딘가는 생각보다 빨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조금 어정쩡하게 간보는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 아마 그 사이에 홍콩이 치고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가 지금 CBDC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CBDC를 좀 더 브로드하게 상용화하는 작업에 조금 더 속도를 내게 된다면 그때부터 과연 암호화폐 영역은 어떻게 될까? 물론 지금 과세 가지고 엄청 세금 때려박으면서 뭐 조금 암호화폐 기업들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인도 정부의 어떤 스탠스 변화도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시경제 환경의 어수선함과 상관없이 지금 31,000달러 지지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블랙록이었어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서류 보완 다시 한번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특히 진짜 이번에는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깔리면서 조금 더 어떤 시장의 긍정적인 뉘앙스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1,000달러 잘 뚫어냈고 여기서 지지까지 잘 받아준 다음에 32,400달러까지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40,000달러 랠리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겪게 된다라면 29,200달러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깨지면은 이제 27,600달러, 여기가 지금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만 놓고 보면 SEC가 딴지만 걸지 않는다라면 블랙록 이펙트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스 크루거,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 사람이잖아요. 그 스캇 멜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영화의 그 주인공이죠. 인생 한번 말아먹었다가 바닥치고 다시 이제 암호화폐 영역에서 나름 어떤 호스트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이번에 37,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할 것 같아. 작년에 테라 사태 때 37,000달러에서 급격하게 빠졌거든. 그런데 이 구간에 지금 매물대 존재 안 해.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32,000달러 뚫린 다음에 40,000달러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구간이 열려 있어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반등 국면 가능 지점에 와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보완해서 신청을 했고, 이번에는 감시 파트너로서 이 코인베이스를 딱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카고 옵션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코인베이스 명시를 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미 나스닥, 코인베이스와 함께 블랙록 이 3자가 6월 8일에 감시 공유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6월 8일에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이 6월 15일에 이제 ETF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16일부터 발효가 되게끔, 이게 효력을 갖게끔 이미 다 블랙록은 판을 짜놨던 거예요. 이미 판을 다 짜놨던 거고, SEC가 이거를 서류에 명시하라고 하니까 그냥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 아주 골 때리죠. 그래서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록 ETF 상장 신청서가 재접수된 거는 7월 3일이 아니라 6월 29일이야. 그러니까 SEC가 반려하고 나서 그 직후에 곧장 서류에다가 코인베이스 딱 찍어가지고 바로 재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나스닥이 공시가 늦어지면서 신청 접수 날짜가 3일로 지금 알려진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왜 다른 데는 뭐 발키리나 위스덤 트리나 이런 데는 다 재신청을 했는데 왜 블랙록이 안 움직이는 거지? 왜 안 움직이지? 왜 신청 다시 안 하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했던 겁니다. 6월 29일에 지난주에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지금 작정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그냥 한번 찔러보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작정하고 계획 다 짜고 576건의 암호화폐 자산시장의 ETF 576건을 승인 신청을 했고, 그 중에 한 건 빼고 다 승인이 됐던 게 블랙록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ETF의 4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블랙록이에요. 1경원 이상의 돈을 굴리고 있는 게 블랙록이고, 그런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들어온 겁니다.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해서 커스터디를 해야 돼요. 재밌는 상황인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블랙록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것 그 자체가 비트코인의 폭등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길 하나가 제대로 깔리는 거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감시 공유 지금 SEC가 계속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 조작을 하지 않는 방안 그 대안만 잘 마련해 놔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번에 그걸 지금 코인베이스랑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나스닥 코인베이스랑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여서 이번에 진짜 승인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선물 ETF도 출시를 했고 비트코인 선물 ETF 2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지난주에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선물 시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SEC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데이터 감시만 확실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 더군다나 블랙록 게임 끝 이런 정서가 지금 시장에 깔려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 이번에 상당히 높다. 그래서 SEC 입장에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그런 장외 거래 상품을 취급하는 것보다 월가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주도하는 게 SEC 입장에서도 낫다. 요 말 딱 보자마자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루머가 이게 사실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SEC가 블랙록을 끌어들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SEC가 패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레이스케일에 줄 바에야 차라리 블랙록한테 주겠다. 왜냐하면 지들끼리 짜웅을 잘 하는 사이잖아요. 블랙록과 SEC가. 그래서 차라리 월가 기존 플레이어들 대형 돈키신들한테 이 시장을 줬으면 좋지. 그레이스케일의 장외 판매 시장 암호화폐 헤지펀드 노 싫어 이게 루머였거든요. 근데 진짜였나봐요.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번스타인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였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는 그 기대감은 지금 역대급이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